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명문고 교실에서 금기의 질문이 터졌습니다. 전교 1등 모범생이 역사 선생님을 당황시켰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맞다고요?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5시까지 한자를 외우던 도쿄 여고생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 때문입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다니 무조건 믿을 수 없죠. 일본인들 필수 과목이 한자인데 하루 만에 배우는 문자라니 나라 전체 교육이 흔들립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한글이 17세 일본 소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 학생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하루카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제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실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죠. 특히 한자 공부는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 한자 검정 시험 준비서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시험은 한 달 후로 다가왔고 아직 외워야 할 한자가 수백 개나 남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고층 빌딩들은 이미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자를 언제 다 외울 수 있을까? 작은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을 쓰려는데 그렇듯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수십 개의 한자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야 했습니다. 단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도 여러 번의 선택 과정이 필요했고 이런 불편함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잘 말하지 않지만 방과 후에는 종종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어나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독특하게 생긴 기호들로만 여겼을 뿐이었죠. 오늘 역사 수업 시간, 평소에는 조용한 우에다 유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이었는데 유키는 안중근이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불리는데 왜 우리 수업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지 물었습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니시무라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역사적 사실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창에 안중근과 한국 역사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글과 세종대왕에 관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문장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호기심의 복도로 나가보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게시판 앞으로 다가가자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사 확인 탐방이라는 제목의 특별 수학여행 공지문이 붙어 있었고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공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 진짜 농담 아니냐면서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를 가냐고 했습니다. 이토는 김치나 먹으러 가자는 거냐며 친구들과 키득거렸죠. 그들의 반응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지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최대 20명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아침에 읽었던 한글에 관한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창제된 문자라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며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한 저는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와 원리라는 얇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일 기본으로 조합한다는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날 밤 신청서를 작성하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한글의 매력까지. 망설임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은 제 신청서를 받으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다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 모임에서 니시무라 선생님은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직접 써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5글자를 쓰는데 예상보다 훨씬 쉬웠고, 이미 각 글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자와는 달리 보는 즉시 발음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한글 학습 앱을 찾아 다운로드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기본 받침까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죠. 책상 위에 놓인 한자책은 잠시 옆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다정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이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인 것 같다고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제 생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 같아 설렜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곧 방문하게 될 서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한 발짝 내딛는 느낌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준비 모임이 계속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저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한국어 기초표현집을 매일 밤 공부했고 한글의 체계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어느 날 니시무라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한글이 정말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되었으며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면 하루 만에 기본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셨죠. 정말 하루 만에요? 제 의심 어린 질문에 선생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았습니다. 15세기 조선시대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던 시절에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지배층과 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반포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죠. 다큐멘터리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진 장점도 설명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한자권 국가 중에서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문맹률이 가장 낮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 입력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타이핑하면 된다는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 몰래 할머니의 오래된 라디오를 꺼내 한국 방송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진 발음들을 알아차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습니다. 같은 기본 표현들이 들릴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죠.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김포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유키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앞자리에 야마모토와 이토는 여전히 한국 여행을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일본어 안내 후 한국어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법 출발 전에 공부한 덕분인지 몇 마디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방문한 한국, 그것도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로 쓰인 안내판이 보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김진우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완벽한 일본어로 인사하며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으로 처음 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남의 현대모터스 쇼룸이었습니다. 가이드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곳으로 첫날 일정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쇼룸으로 향하는 길에 눈에 띄는 한글 간판들이 많았습니다. 호기심에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으로 몇몇 단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디지털 기기에서 인식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글자 인식 오류가 거의 없었죠. 한자와 달리 복잡한 획이 없어서인지 번역 앱이 즉시 텍스트를 인식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한국의 디지털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실감났습니다. 쇼룸 내부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전시관에서 최신 기술을 소개받았고 자동차 마니아였던 카토는 눈을 빛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이미지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고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당 직원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하고 음식을 설명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유키는 조용히 제게 한국인들이 우리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모두 친절하다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성공에 기분이 좋아졌고 더 많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자막이 한글로 표시되었습니다. 평소 인터넷으로만 보던 프로그램을 한국 TV로 직접 보니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막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표시되는데도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간결함이 이런 상황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침대에 누워 오늘 본 한글 간판들과 표지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서울거리의 모든 글자가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도쿄처럼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일성 있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문득 일본에서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섞여 있는 간판들을 떠올렸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다채롭지만 정보 전달의 효율성 면에서는 한글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오늘 배운 한글 단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습니다 등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 거리에서 본 몇몇 단어들까지 글자를 쓰면서 느낀 것은 한글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일관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한자를 외울 때의 무작정 암기와는 달리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한국과 한글에 대한 저의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야마모토와 이토는 여전히 한국 여행을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톤이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가이드 김진우 씨가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적 장소라는 말에 버스 안이 조용해졌고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아오야마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건물을 힐끗 쳐다보았고 다른 학생들은 소근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한국인 해설사가 합류했고 일본어 통역과 함께 형무소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설사는 이곳이 1908년 일제가 지은 감옥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전시실에 들어가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수감자들의 사진과 일기, 일본 헌병대의 공문서와 명령서가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지하 고문실에서 해설사는 다양한 고문 방법이 있었고 하루에도 몇십 명이 신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토는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빼고 전시물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당시 그녀가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이곳에서 옥사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며 카토가 니시무라 선생님께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물었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독립운동가 박태영 선생의 손자 박윤호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윤호 선생님은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반겼고 할아버지가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첩과 일본 헌병 때 기록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박윤호 선생님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글 간판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인들의 정신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박윤호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야마모토와 이토도 더 이상 농담을 하지 않았고 유키는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의 현대적인 면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의 디지털 플라자와 대학가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곳곳에 첨단 디지털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걷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플라자에 도착하자
최신 기술 전시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한글 입력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입력 시스템 중 하나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체험존에서 한국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글 키보드는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조금만 익숙해지면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초보자도 일주일 정도 연습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어 입력은 발음을 입력한 후 적절한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학가로 이동했을 때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몇 명이 우리를 맞이했고 캠퍼스 투어를 해주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청년들의 생각과 일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글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서진이라는 학생이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진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 손으로도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고 음성 인식 기술도 발달되어 있어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도 매우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런 편리함이 한국의 SNS 문화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자는 아름답지만 한글은 효율적입니다. 서진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자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글이 가진 강점을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었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진이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입력하는 그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메시지를 쓸 때는 항상 한자 변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곤 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서진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독학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한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변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며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역사적 진실, 박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들, 그리고 오늘 경험한 한글의 현대적 활용까지.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학습 앱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음과 모음을 거의 외웠고 간단한 단어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한강이라고 써보았고 발음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적어 보았습니다. 한글로 쓰인 단어가 제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카토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한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철학적 의미와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느낀다고요. 또한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문자라는 점도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쓰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 한글로 몇 문장을 적어보았습니다. 아직 서툴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제 생각을 다른 문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마지막 일정인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시작될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고 이것이 우리 여행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는 첫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여행을 우스갯거리로 삼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 조용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소녀상으로 향하는 길,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녀상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이 소녀상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수십만 명의 여성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토는 굳은 표정으로 소녀상을 응시했고 아오야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한 일본인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카무라 켄이라는 서울대 유학생이었습니다. 카토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고 나카무라 켄은 이곳에 오고 나서야 일본 교과서엔 없던 이야기들을 알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사관 앞을 떠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저는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식당에서 마지막 한국 음식을 즐기며 유키에게 한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도 한글에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함께 한글을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글 간판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고 몇몇 단어는 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4박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곧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여행 중에 배운 한글 문장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올려둔 한자 검정 시험 준비서가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자 체계를 알게 된 지금 한자의 구조와 역사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첫날, 교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수학여행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저에게 한글 공부를 계속할 건지 물으셨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한글은 정말 매력적인 문자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키와 함께 점심시간에 한글 공부를 했고, 카토와 야마모토도 가끔 관심을 보였습니다. 2주 후에는 니시무라 선생님이 나가사키로 정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여행 참가자 모두의 서명이 담긴 감사 카드를 선생님께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글에 대한 공부를 더욱 진지하게 시작했고 졸업 프로젝트로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비교 한자와 한글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발표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디지털 친화성에 대한 부분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졸업식 날 니시무라 선생님이 나가사키에서 올라오셔서 저에게 한글로 된 소설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라는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꿈에 그리던 도쿄대학 언어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수업을 듣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님은 첫 수업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일이라고 하셨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 언젠가는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이 주신 책을 언젠가 완벽히 읽을 수 있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창제한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서 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야자키 하루카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글이라는 문자와의 만남을 통해 한 학생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짧은 수학여행이 그녀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죠.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와 디지털 시대에 빛나는 실용성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600년이 지난 지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만의 한글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